앞쪽에서 본 것처럼 결국은 클라이언트가 네이버닷컴에 접속을 해도 굉장히 많은 서버들이 뒤에 있어요. 결국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에 이제 HTTP를 주로 쓰는 거고, 우리가 이 다음 주에 배울 HTTP JSON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버들 사이에서도 보는 거, 앞서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HTTP로 통신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서버들 사이에서는 뭐 제로 메시지 큐라든지 그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gRPC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목이 말려가지고 잠깐만.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단계씩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HTTP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에 그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하는 모습인데,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리퀘스트는 명령,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리소스의 URL, 그 다음에 프로토콜의 버전을 써서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응답,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컨텐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쪽에서 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식이냐, 크롬의 개발자 모드에서 본 것처럼 이 외에도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봤었죠.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더 좋을 만한 것이 accept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텍스트의 모든 것은 다 받을 수 있다. 어떠한 형태의 텍스트는 받을 수 있다. 근데 랭귀지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제한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은 이제 웹 프로그래밍 해본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래밍 중에 웹 프로그래밍이 특히 굉장히 지저분하다라고 언급이 되죠. 그런 이유가 워낙 많은 브라우저들, 그 브라우저들이 또 워낙 많은 장치 위에 올라갔는데, 그 장치들도 모두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웹 서비스가 지저분할 수밖에 없죠. 그에 비해서 이제 애플 디바이스들은 애플사가 찍어내는 종류가 한정적이고 그 기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애플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제한된 환경, 이 제약을 가지고 있는 환경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컨트롤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얘기하다 보면 그 안드로이드는 후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안드로이드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소스 코드 레벨에서 오픈 소스고, 그것을 만든 다음에 구글의 서티를 받으면 안드로이드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조사가 만들고 있죠. 따라서 자율성을 부여했으나 이 컨트롤러빌리티를 잃어버린 거고요. 따라서 구글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구글 디자인 가이드, 안드로이드 디자인 가이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여러분들도 동의하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안드로이드의 그 UI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 서비스라는 거는 무차별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접속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다 읽고서 결국은 그거에 맞는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풀 세트로 합치면 결국은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이렇게 명령과 URL이 있으며 본인의 브라우저나 OS 타입, 앞서에서도 한번 구경했죠. 기타 받을 수 있는 파일 형태들, 언어 형태를 다 보내고요. 이거에 맞춰서 서버는 응답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결국은 오늘 이론 수업에서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설명하는 완성판이고요. 앞쪽에서는 그것을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풀 세트를 구현했다라는 거죠. 참고로 웹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요 HTML 파일 안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했죠. 요거에 대한 설명은 뭐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HTTP가 결국은 TCP를 기본 프로토콜로 사용합니다. HTTP를 쓰려면 TCP를 쓰시오. 왜 그러느냐? 리퀘스트 리스폰스라는 굉장히 간단한 개념만으로 설계된 팀 버너스리의 HTTP 1.1은 결국은 밑에 네트워크에 밑에 트랜스포트가 그 TCP 같은 애가 있어서 신뢰성을 제공한다는 전제에서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안 그러면 저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없죠. 리퀘스트를 보냈는데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결국은 최초부터 TCP를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리퀘스트 리스폰스 체제를 한 겁니다. 결국은
과거 1990년대 중반 이전으로 올라가서 그 당시에 TCP를 쓴다는 건 사람들이 신뢰성이 있는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다면, 그 이후에 TCP를 쓰는 이유는 HTTP가 1.1이 특별히 1.1이 TCP를 반드시 써야 한다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지정했기 때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라고 이성원 교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HTTP는 TCP 위에서 돌아가는 게 있고요. 뭐 수업 때 지난번에도 뭐 시큐리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언급한 학생들이 있는데, 통신에서의 시큐리티는 그렇게 뭐 많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통상 인증이라 그래서 합법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패스워드, 뭐 키값, 그리고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암호화된 계층을 사용을 해서 중간에 있는 자가 정보를 보지 못하게 막는 것. 그래서 HTTP의 암호화는 보는 것과 같이 TCP하고 HTTP 사이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라고 부르는 TLS 레이어를 쓰거나, 아니면 보는 것과 같이 SSL, 결국 SSL이라는 게 이제 시큐어한 소켓을 사용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거나 하는 겁니다. 따라서 통신에서는 OSI 7계층 레이어 아키텍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보안이 필요한, 암호화가 필요한 곳에 보는 것과 같이 이 중간중간에다가 저런 계층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TLS하고 SSL이 들어간 계층 구조를 하나 더 보여줬고, 이게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HTTP의 시큐리티에 S가 붙은 HTTPS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HTTP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했어요? 웹브라우저에서 우리가 동작을 시킨다 그러면 도메인 이름을 치죠. 그리고 엔터키를 치는 순간 첫 번째로 뭐를 했습니까? 호스트 네임을 가져다가 DNS 서버에서 IP 어드레스로 바꿨죠? 그 다음은 HTTP 레이어는 get 명령을 줄 거예요. 하지만 HTTP get이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TCP가 열려야 돼요. 따라서 다시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URL을 타이핑하고 엔터를 치면 브라우저가 DNS 서버를 접속을 해서 IP 어드레스를 가져온 후 TCP 레이어가 소켓을 열어서 연결을 하고, 그 위에서 HTTP get이 날아가고 리스폰스를 받고 뭔가를 하다가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뭔가를 안 하면 그때 TCP 연결이 끊어지는 구조죠. HTTP는 리퀘스트 리스폰스이기 때문에 연결 설정 및 해제 과정 같은 건 없어요. TCP를 믿고 가는 그런 프로토콜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TCP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방금 오늘 수업한 것만으로 HTTP 1.1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혹시 언급할 만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사람은 손을 들어 얘기를 해봅시다. 마이크를 켜고. 지난번처럼 출석 후에서 사람 이름 부르면 싫어하니까 한번 자발적으로 얘기 좀 해봅시다. TCP를 밑에 반드시 깔아야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크롬 개발자 모드에서 그림 많이 봤는데, 그 그림을 유심히 본 사람이라 그러면 저거 문제인데? 라고 생각될 수 있을 거예요. 문제스러운 거 보이는 사람. 중간고사를 이렇게 요청이 많아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다시 앞부분이 잘렸어. 그 요청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매 연결을 다시 연결했다가 끊었다가를 반복하게 되면서 속도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빙고. 자연스러운 문제예요. TCP를 너무 일찍 끊어버리면 다시 재요청을 하면 TCP 연결을 또 해야 되잖아. 따라서 일정 시간 동안 TCP 세션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는 빨리 갈 수 있으나 트레이드 오프로 나빠지는 건
서버 부하죠. 서버 부하. 일단 하나 나왔고 또 그리고 본인이 지금 얘기한 것 때문에 HTTP2와 HTTP3가 개선돼요. 머리를 굴려야지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로 보여요. 또 가장 당연한 얘기인데 TCP를 밑에 깔았으니까는 TCP가 가지는 문제점은 고스란히 끌어안고 HTTP가 가져가겠죠? TCP 성능 문제 있다 그랬잖아. 컨제스천 컨트롤로 인해서 데이터 레이트가 엎치락 뒤치락 톱니바퀴 모양인데 그것까지 끌고 가죠. 그 다음에 아까 크롬 브라우저에서 오른쪽 창 열었을 때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었다는 사람 없나? 어차피 요거는 뒷부분에 수업에서 다루긴 할 건데 이런 게 브레인스토밍이고 본인의 디자인적 사고지 뭐. 그 헤더에 너무 많은 정보가 다른 거에 비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볼까? 그러니까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HTTP 1.0의 경우에 헤더에 정보를 너무 많이 담아서 그래서 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들어서 얘기한 것도 좋은 거니까 맞아요. 더 많은 바이트 정보들이 또 가고 계속 그 메시지 갈 때마다 가잖아. 설계 철학이 모든 리퀘스트는 독립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쪽에서 리퀘스트에서 갔었던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지는 리퀘스트에서 또다시 그거를 다 인용하고 있어요. 그대로 안고 있어요. 그래서 헤더 정보가 커. 또 하나 언급한다 그러면 TCP하고 IP가 비트 베이스로 동작을 한 것이 개발률 난이도는 올렸을지 모르지만 주고받는 데이터의 양은 줄였어요. 저 200이라는 단어가 글자 3개에 3바이트가 아니고 저기 유니코드 이런 식으로 펼쳐지기 시작하면 6바이트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근데 200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트로 한다 그러면 정말 1바이트 안에서 수용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바이트 단위 오퍼레이션이 좋은 건 아니야. 성능 면에서는. 요것도 우리 그 HTTP 2, 3에서 나올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하나가 여러분들이 오른쪽 그림 마음에 안 드는 거 없어? 207개가 지금 이런 순서대로 오고 있어요. 207개가. 뭐가 뭔지 못 알아먹겠습니다. 내가 지금 펼친 그림을 아니면은 뭐를? 그러니까 이성원 교수님이 말재주가 없다는 거야? 아니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스크롤 내리시는 게 어떠한 뭐 특징을 갖고 있는 데이터인지 감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요거 왼쪽에 있는 것들이 각각의 오브젝트 파일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오른쪽이 이 브라우저에 도착한 순서야. 오른쪽에 보면 순서야. 207개가 이 순서대로 지금 서버에서 오고 있어요. 근데 내려가다가 이 글이 얘가 아까 딱 이게 발생을 해. 이게 뭔지 보여 그러면 순서대로 오고 있다가 결국은 얘가 지금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바로 못 왔잖아. 이만큼 쉬다 왔잖아. 서버가 바로 못 보낸 거야. 그래서 얘가 이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전송이 재개됐어. 자, 그러면 밑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어지잖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감이 와? 예, 감이 옵니다. 감이 오면 얘기를 해야지. 어.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문제라기보단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 것 같아요? HTTP 1.1은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구한 순서대로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극단적으로 207개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HTTP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보내면 서버는 그거에 맞춰서 순서대로 응답을 해야 되니 이 응답을 서버가 한 후 바로 이어서 이 214.png가 버벅거리고 있을 때 139.png는 이미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서버에서 브라우저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할 수 없어요.
너무 단순하게 만들다 보니까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3개 보냈다면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줄 때 첫 번째 응답을 주고 두 번째 응답을 줘야 되는데 두 번째 응답을 못 주고 있으면 세 번째는 지연된다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니까 교수님 그게 뭐 큰 문제라고 이렇게 비도 오고 우울한데 저한테 그러십니까? 그럴지 모르겠으나 물건을 사겠다고 내가 단추를 눌렀는데 제기랄 저 이모티콘 띄우는 서버가 그지같이 돌아가지고 딱 하나 이모티콘이 지금 못 나가서 물건에 대한 지금 발주가 못 나가게 생긴 거예요. 딱 돈 받고 빨리 이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순서대로 요구하면 순서대로 응답한다가 이 웹 서버를 가지고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이분을 고객 응대를 해가지고 딱 결제를 끝내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기술이 왜 나왔냐고 물으면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야후나 구글 같은 경우에 그 본인들의 서버에 HTTP 리퀘스트가 도착한 시점을 T0라고 했을 때 뒤쪽의 서버를 포함해서 모든 서버가 작업을 마치고 다시 HTTP 리스폰스가 우리 회사의 제일 앞에 있는 서버에서 브라우저에게 리스폰스를 날릴 때까지 즉 우리 회사에 리퀘스트가 들어와서 리퀘스트가 나갈 때까지의 시간은 야후인 경우에 100ms 언더예요. 100ms 언더로 그 작업을 하지 못하면 고객님은 떠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막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막 순수하게 연구하고 뭐 이래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정해진 시간 안에 글자를 검색했을 때도 100mm, 정해진 시간 안에 이미지를 검색하는데도 100mm, 정해진 시간 안에 오디오를 분석해도 100mm, 정해진 시간 안에 영상을 분석해도 100mm. 100mm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많은 데이터를 빠른 시간 안에 뒤져야 되잖아. 빅데이터가 그래서 나온 거고 정해진 시간 안에 모두를 뒤질 수 없으면 어떻게? 통계와 확률로 그냥 후려쳐야지. 이게 현재 데이터 드리븐 인공지능이에요. 따라서 기술을 보고 그 기술을 이해하는 것도 좋은데 이 기술을 왜 구글이 만들었고 어떠한 문제에 직면을 했기 때문에 이걸 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요? 디자인적 사고에서 배우지 않았어?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한 거지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경우는 많지 않나.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이렇게 또 압박 면접 아닌 그렇게 빈정 한번 상해서 그래. 압박 면접 아닌 이렇게 그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 1.1을 설명하면서 이 안에서 문제를 한 번씩 찾는 그런 뷰도 참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러한 다양한 문제점이 결국은 수업에 2.0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거니까 부담 갖지는 않아도 돼요. 대신 좀 머리는 조금 쓰고 있으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HTTP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 거야. 근데 대부분 가지고 있는 큰 오해는 오늘 수업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HTTP는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2개로만 통신을 한다라는 건 대부분 착각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뭐 제로 메시지 큐 때도 얘기했고 방금 네이버 때도 얘기했지만 뭐 서버가 여러 개고 뭐 업무를 분장하는 이거 말고 프록시 서버라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클라이언트한테도 보이지 않고 서버한테도 보이지 않는 애들이 1.1에서 동작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애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클라이언트가 항상 통과해야 되는 서버들이 있어요. 그것이 네트워크에 그 나가는 혹은 들어오는 그 입구에 해당하는 곳이죠. 그런 곳에다가 이 서버를 설치하는데 따라서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사용자가 네트워크 밖의 서버를 접속할 때는 그 프록시 서버를 항상 경유해야 돼. HTTP 기반의 서버예요. 얘는 주로 뭘 하느냐? HTTP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혹은 정책을 펼치는데 성능을 개선한다는 건 HTTP가 여기 보면 퍼포먼스 옵티마이제이션이 있죠. 그래서 성능을 개선한다는 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구했는데 클라이언트 자체로는 처음 접속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직 안에서 이 서버 무지하게 접속을 많이 하는 거야. 넷플릭스 뭐 이런 오징어 게임 보듯이.
그런 경우에 컨텐츠를 프록시가 가지고 있어요. 누구 한 명이 서버에 접속을 하고 나면 서버에서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가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면 굳이 저쪽까지 안 가고 이 경우에는 프록시가 주는 거예요.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올리는 HTTP 리퀘스트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리스폰스를 줄 수도 있고 서버까지 안 가도록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성능 개선이죠. 왜 그래? 응답 시간도 빨라졌지만 인터넷의 트래픽량을 줄였죠. 그 다음에 이제 저개발 국가, 아까 아프리카를 보여준 이유인데 아프리카에서 유튜브를 접속하거나 아프리카에서 넷플릭스를 접속을 해도 컨텐츠는 동일하게 보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금 맞지 않는 예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BBC 방송의 기사를 본다든지 할 때 우리는 사진을 그 퀄리티를 굉장히 끌어올린 사진들을 결국은 언론사가 쓰죠. 왜 그래요? 네트워크도 빵빵하고 디바이스도 빵빵하니까. 근데 이제 아프리카인 경우에는 이동통신 속도가 수백 킬로비트 퍼 세컨드에 스마트폰의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OS가 아니고 안드로이드 고라는 라이트웨이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쓰기도 합니다. 유튜브라든지 웹브라우저가 유튜브 고, 아니 그 다음에 이제 뭐 크롬 고 이런 식으로 다 특별히 만들어졌어요. 결론적으로 저개발 국가에서 잘 사는 나라의 빵빵한 컨텐츠에 접속을 하면 얘가 고해상도 이미지를 저해상도로 바꾸거나 뭐 극단적으로는 컬러 이미지를 흑백으로 바꾸는 등의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퍼포먼스 옵티마이제이션이죠. 혹은 시큐리티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얘가 이제 오고 가는 트래픽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경희대학교 안에서 이상한 사이트 접속을 하면 그 경우에 너는 이 사이트를 볼 수가 없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어떠니? 이렇게 중간에 가로채서 막죠. 혹은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은 경찰청 사이트가 딱 떠가지고 그만해 이러고 뜨는데 그것이 여기다가 이제 블랙리스트 혹은 화이트리스트라 그래요. 방금 얘기한 건 블랙리스트예요. 대한민국에서 경찰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음란 사이트인 것이 확인된 곳, 도박 사이트인 곳이 확인된 곳 이런 곳에 접속을 할 때 다 프록시가 막아버려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반드시 접속을 해야 되는 곳에 리스트가 있어서 그곳만 접속하게 하는 게 이제 화이트 리스트고 접속 금지하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못하게 하는 게 이제 블랙리스트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 프록시 서버들이 쓰입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고 웹 서버가 있다면 사실상 웹 서버의 기능과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서버죠. 사실 서버의 기능을 주로 하고 있는 이 프록시가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인티그레이션은 뭐 앞서에서 설명했던 것들을 좀 더 지능적으로 한다는 측면이어서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죠. 이렇게 프록시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따라서 회사에서 보안팀이라든지 네트워크 관리팀, 서비스 관리팀을 한다 그러면 저 프록시 서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유튜브 컨텐츠를 볼 때, 집에서 볼 때에 가장 빠르게 접속되는 통신사는 어디냐면 LGU 플러스예요. KT하고 SK텔레콤이 자체적으로 콘텐츠 서버를 확보하고 있을 때 LG는 3위이기 때문에 그냥 구글한테 다 넘겼어요. 그러면서 구글의 서버들이 다 LG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유튜브에 접속할 때에 LG는 아예 이런 서버들을 다 LG 네트워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KT하고 SKT는 이런 거를 구글 걸 안 좋아하니까 약간 좀 멀어요. 최근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까지는 그랬다. 그래서 이 프록시 서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2, 3에서는 얘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네트워크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은 조금 이제 그 명령들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get은 아까 얘기했죠? get이라고 얘기하면 파일이나 리소스를 가져오는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그대로고 반대로 쓰는 것이 push예요. 그래서 put하고 파일을 이렇게 주면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파일은 루트의 프로덕트 리스트 밑에 txt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줘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eCampus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파일 업로드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201이 날라오면서 파일 created가 나오고 지금부터 네가 올린 파일은 JAWS 하드웨어의 루트의 프로덕트 리스트로 저장이 돼 있어. 따라서 네가 이 파일 보고 싶으면 이 URL을 써.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get이라는 건 내가 파일을 가져오기 위한 용도인데 빈번히 그 파일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빈번히. 근데 그 파일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굳이 내가 그 파일을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 그러면 그 파일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좀 알고 싶은, 파일에 대한 정보만 좀 알고 싶은 그런 경우는 get 대신 head가 있어요. 그래서 get 대신 head가 있고 get처럼 이렇게 파일의 이름이 있으면 이때는 그 컨텐츠 본문은 지워버린 상태에서 헤드 정보가 옵니다. 헤드는 여기는 간단하게 썼지만 타입도 있고 사이즈도 있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언제 수정해졌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일의 본체는 없되 원래 그 파일을 리스폰스로 받았을 때의 정보들, HTTP 리스폰스의 정보는 통째로 다 가져오는 이런 것들이 쓸 때 이제 헤드 기억해 두세요. 포스트는 앞쪽에서 얘기할 때 결국은 보고 있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화면이 좀 작지만 결국은 요 박스에다가 누군가 값을 썼어요. 그리고 엔터 키를 치고 결국은 이 박스는 무엇이다? 아이템이라는 패러미터에 결국은 이렇게 사람이 타이핑한 걸 담아서 전달이 됩니다. 결국 get이나 push나 이런 것은 파일 단위 리소스라면 이것은 포스트는 앞쪽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함수의 입력 파라미터 같은 거 전달한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지금은 아이템이 bandso 2647입니다. 그러면 서버가 받아서 프로그램에게 전달해야죠. 그래서 bandso 2647을 뭐 조회를 해가지고 정보를 주건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거니 요때 쓰는 것이 포스트고 결국은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HTML 파일을 내가 받아서 화면에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이런 거 외에 보는 것과 같이 컴퓨터들 사이에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용도로도 HTTP를 쓴다. 그리고 이것이 서버 쪽으로 가면 더 많이 쓰인다. 그래서 다음 주에 JSON이라든지 RESTful을 하는 게 물론 클라이언트도 올려요. 클라이언트도 그런 용도로 쓰지만 HTML 파일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용도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조금 더 세련되게 HTTP2에서 이루어진 게 우리가 HTTP 1.1 다음에 배울 gRPC다. 혹은 미리 한번 광고성으로 띄웁니다. 트레이스는 이런 프록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get, put 그 자리에 trace라고 쓰고 내가 get, put 하듯이 보는 것과 같이 product list txt를 조 하드웨어 쪽으로 요청하는 것처럼 보내요. 근데 이게 trace가 되면 프록시는 보는 것과 같이 지나가는 메시지에다가 본인의 정보, via가 있죠? via가 있어서 나를 경유했다. 그리고 본인의 정보를 씁니다. 이 메시지는 서버까지 가면 그대로 다시 루프백이 돼서 다시 돌아오고 받은 클라이언트는 요 트레이스의 결과를 보고는 중간에 프록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뭐 프록시가 보여줘도 되면 상관없지만 아까처럼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처리하고 이런 건데 본인이 있다는 거를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트레이스 명령은 씹어버리고 혹은 via에 본인의 정보를 안 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쓰는 경우는 우리 회사 사내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 그 경우에는 대부분 다 노출을 하니까 제대로 메시지가 가는지 중간에서 없어졌다면 왜 없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디버깅이에요. 컴퓨터 한 대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문제 잡는 것도 디버그지만 수많은 컴퓨터들이 펼쳐져 있을 때 중간중간에서 어느 컴퓨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찾는 것도 디버그입니다.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다라는 거죠. 옵션은 기본적으로 이 서버가 제공하는 기능들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는 거니 여기 이제 get, post, put, options를 제공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서버가 제공하고자 하는 제공하는 기능을 클라이언트가 왜 하려고 해? 이게 이제 보안상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요청하면 돼. 응답이 없으면 그냥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본인의 기능을 막아버리는. 그래서 서버는 웬만하면 본인의 정보를 많이 노출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버를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사내에서는 쓸 수가 있죠.
자, 그렇게 5가지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요. 결국은 리스폰스에 이제 코드가 들어있고 대표적인 게 200이나 404라고 그랬고 세 번째가 리다이렉트인데 리다이렉트는 이런 용도예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없는 것을 다른 곳으로 가라고 보는 것처럼 302를 응답으로 주면서 새롭게 가야 될 곳에 로케이션을 줍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새로운 장소로 가죠. 이것이 오류 상황은 아니고요. 대부분 이런 것이 발생을 하는 건 서버들이 역할이 분장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에요. 그 경우에 본인이 받았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리다이렉트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지역적으로 네가 지금 요청하는 것은 나보다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저쪽에서 하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할 것 같아. 다양한 용도로 이 서버 투 서버로 이 업무를 넘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경우에 이제 302를 보여준 겁니다. 결국은 이제 특정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HTTP 리퀘스트가 함수 호출이라고 보면 HTTP 리스폰스가 함수의 리턴 값이니 결국은 크롬의 개발자 모드 같은 걸 띄워서 어떤 리턴 값이 오고 있는지, 리턴 값이 아예 안 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죠. 즉 스테이터스 코드를 확인해서 이게 문제가 무엇이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위해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은 결국은 앞쪽에서 헤드라는 메소드를 써서 클라이언트가 직접 내가 원하는 그 리소스의 정보를 받고 내가 그래서 이것을 요청을 할지 기존 걸 쓸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HTTP 1.1이 책 한 권이 나올 정도로 두꺼운 분량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 안에는 이런 패러미터를 쓸 수 있어요. 내가 get 하는데 if modified since 무조건 나한테 파일을 주지 마. 이 시간 이후로 원본이 바뀌었다면 그때 줘.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TTP가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지만 저렇게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서버가 그 조건이 true이면 해야 할 활동과 true가 아닌 경우에 해야 할 활동을 별도로 구분해서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정도가 여러분이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HTTP 1.1의 이론적 배경이 되겠고요. 웹파이썬인 경우에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맛배기로 보여줬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HTTP 1.1을 맛배기로 보여준 거죠. 자, 그러면 맛배기로 왜 보여줬겠어요? 프로그램을 짜야죠. 파이썬 안에는 기본적으로 HTTP 1.1을 다루기 위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별도의 기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파이썬 언어 설치된 그 자체 순수한 그 만으로 방금 전에 설명을 했었던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 클라이언트 서버, 메소드 리스폰스 이걸 다 구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URL 라이브라는 겁니다. URL 핸들링 모듈이라는 건데 파이썬 스탠다드다 보니 docs.python.org에 가면 얘가 있어요. 실제로 얘를 접속을 해서 가져와 봅시다. 자, 파이썬 사이트고요. 잉글리시 3.8.12 버전, 레이티스트 버전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URL 라이브 딱 나와 있죠. 추가적인 모듈로서 보는 것처럼 URL 라이브는 무엇이다? URL을 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앞쪽에서 썼던 단어들이 종종 보입니다. 리퀘스트가 있어요. 에러가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쓸 수 있는 방법은 HTTP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어요. 결국은 URL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든 서버든 공통적으로 URL 기반의 썸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겠죠. 물론 뭐 여러분들이 뭐 괜찮아요. 뭐 집을 질 수 있는데 그냥 못하고 망치만으로 집을 짓는 것도 훌륭한 방법인데 우리는 드릴이라든지 기타 장비를 쓸 수 있잖아요. HTTP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를 파이썬으로 짤 때에 별도의 라이브러리가 없더라도 충분히 짤 수 있도록 URL 라이브 위에 만들어진 앱니다. 마찬가지로 표준이니까 우리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는 것과 같이 HTTP 프로토콜로 클라이언트를 짤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왔죠? 이미 HTTP와 HTTPS를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1.1은 워낙 오래된 테크놀로지다 보니까 파이썬 안에서 제공하는 HTTP는 거의 1.1의 모든 기능들을 다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쭉 나오듯이 URL 라이브 리퀘스트 언급이 되고 있죠. 언급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나오는 것처럼 뭐 당신이 리퀘스트 패키지를 써도 기본적으로 당신이 HTTP 클라이언트를 쓴다면 하이 레벨의 클라이언트를 쓴다면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뭐 특별히 뭐 HTTP 클라이언트 가지고 복잡한 거 안 할 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 뒤에 잠시 후에 설명을 하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뭐 HTTPS 있고요. 이거를 사용을 한 설명들이 쭉 나오는데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HTTP를 읽어드려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짜는 거예요. 둘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입니다. HTTP 클라이언트예요. 클라이언트야 HTTP로 커넥트 하렴 어디를 python.org를 혹은 python.org의 80번 포트를 혹은 python.org인데 포트는 80으로 혹은 타임아웃 10초? 10초일 거예요. 10초 줄 테니까는 그 시간에 되면 성공 아니면 끝. 그러면 결과가 날라와요. 쉽죠? 앞에서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얘네가 주고받는 것들이 뭔지 이해하기 위한 거고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것조차도 어렵다. 그래서 좀 더 쉬운 방법이 나왔으니 이름도 예쁜 리퀘스트입니다. 인간을 위한 HTTP. 걔가 얘예요.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일단 스탠다드가 아닌데 리코멘드하고 있죠. 절차적으로 얘가 먼저 나왔겠죠. 이걸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인 얘가 나왔을 거고요. 시대가 지나서 이 얘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직접 성능적인 이슈, 뭐 등의 이슈가 없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나왔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쓰고 있는 애를 쓰는 게 생산성, 정해진 시간 안에 결과를 내는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따라서 파이썬에서 클라이언트를, 이거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를 할 때에는 순차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넌 스탠다드로 PIP 인스톨 리퀘스트를 해야 되는 이 리퀘스트를 쓰기를 권장합니다. 주소는 여기 써놨고요.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딱 이 사이트예요. request 돼 있고요. 버전 2.26.0으로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 보는 것처럼 docs.python request.org로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GitHub 되어 있습니다. 스타 프로젝트입니다. 46,000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스타 프로젝트고요. 보게 되면 뭐 파이썬 버전도 쭉 나와 있고 아파치 2.0 라이센스를 따른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 GitHub나 이런 데서 쓰는 기본적인 거죠. 자, 보게 되면 심플해요. 뭐 당연히 임포트하는 과정들이 있지만 리퀘스트에 있는 get 메소드로 서버에 접속을 하고요. 리퀘스트에 의해서 리스폰스가 온다 그랬죠. 리스폰스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그 항목이 뭐예요? 스테이러스 코드예요. 리턴 값. 알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끝났어요. API, GitHub 쭉 해가지고 그러면 아래 스테이러스 코드 값을 보여줘. 그럼 코드 값을 보여줬네요. 그리고 앞쪽에서 우리가 리스폰스를 받을 때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예제. 이거의 컨텐트 타입은 무엇이다. 이번에는 아래 헤더 정보를 보고 싶은데 키 값을 컨텐트 타입으로 주면 보는 것과 같이 리스폰스로 받은 거의 컨텐트 타입에 해당하는 게 어플리케이션이며 JSON 포맷으로 되어 있고 캐릭터스에서는 UTF-8 포맷이다가 나오는 거죠. 혹은 리스폰스의 인코딩 타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통신은 인코딩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통신은 되게 HTTP는 UTF-8입니다. UTF-8이고 그러면 응답으로 가져온 거에 그 텍스트 다 펼쳐봐. 그럼 이제 잔뜩 펼쳐요. 그걸 JSON 포맷으로 다음 시간에 볼 JSON 포맷으로 펼쳐봐. 그러면 이렇게 키값 형태로 key value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짧은 예지만 여러분들이 HTTP 1.1 설명을 졸지 않고 잘 들었다면 한 줄로 리퀘스트 get을 해버리고 받아온 거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저렇게 쉽게 꺼낼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수업은 딱 그 정도의 이론을 설명한 거고요.
HTTP 1.1이 두꺼운 책 한 권이라고 얘기했으니 얘가 할 수 있는 것도 상응할 만큼 많아야죠. 그래요. Beloved features, 사랑받는 기능들인데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있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HTTPS도 있고 프록시도 있고 파일 업로드 하는 것도 있고 여기 스트리밍 다운로드도 있어요. 스트리밍. 여러분들 그 유튜브나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가면 이제 유저 가이드 해가지고 설명서들도 쫙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이 클라이언트를 직접 파이썬으로 개발한다면 보는 것과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교수님의 권장이에요. 이성훈 교수님이 싫어요. 그럼 위에 거 해. 괜찮아요. 이성훈 교수님이 싫으면 위에 거 하고 이성훈 교수님이 싫던 좋던 편하게 살고 싶으면 요 리퀘스트 HTTP for human을 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경우에 우리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당연히 import request를 해야 돼요. 설치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제 코드 안 돌아가요. 설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서버로 넘어가 볼까요? 서버도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상으로 클라이언트가 있었는데 설마 서버가 없겠습니까? 서버 있어요. HTTP 서버가 있고요. 통상 이 서버 쪽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앞쪽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스레드를 사용을 했고요. 스레드를 몇 개를 사용을 했었죠. 되게 그 서버 프로그램 본체에 리시브를 받아서 처리하는 애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파이썬 스탠다드도 마찬가지로 보는 것과 같이 몇 개의 서버용 클래스와 그 중에 스레드화 되어 있는 클래스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서버는 TCP 서버가 있었듯이 HTTP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HTTP 서버가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HTTP 서버예요. 얘는 뭐예요? 서버 프로그램이에요. HTTP 리퀘스트가 오면 그거에 받아서 해야 될 동작을 하는 기본적인 기능이 이미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쪽에서 소켓이던 제로 메시지 큐던 무지하게 서버 쪽이나 클라이언트 쪽으로 스레드화 했죠? 그래요. 스레드화 되어 있는 HTTP 서버도 이미 제공이 돼요. CC++에서는 없는데 참 편한 기능인 거죠. 아름다운 기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스레드화 했던 게 리시브 해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 거였는데 마찬가지예요. 서버 쪽 입장에서 HTTP 리퀘스트는 뭐예요? 받은 거죠. 그래서 HTTP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거니? 기본적으로 뒤에 예제가 등장하는데 서버 프로그램 본체를 위한 클래스가 있고요. 그 서버 프로그램이 HTTP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뭘 해야 될지 그거를 하는 게 있죠. 통상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처리해야 되는 게 개발자의 몫이죠. 모든 프로그램이 다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해야 될 일이 같진 않잖아요. 그런 거고 따라서 이쪽에 리퀘스트 핸들러 쪽에 이제 코드를 많이 짜고 서버는 많이 짜지 않고 주로 컨피규레이션을 하는 경우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듈들을 여기다 또 집어넣죠. 그래서 HTTP 클라이언트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하면 되는데 서버 가장 간단한 건 파이썬의 -m으로 모듈을 불러주세요 하면서 HTTP 서버 요 한 줄만으로 HTTP 서버를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띄울 수가 있어요. 뒤쪽에서 예제를 실제 라이브 예제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때 포트 넘버나 혹은 IP 어드레스도 별도로 줄 수 있고요. HTTP 서버 프로그램들 띄워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HTTP 서버 프로그램은 본인이 실행된 바로 그 디렉토리를 웹서버의 루트로 잡아요. 그래서 루트를 실행이 되면 이 경우에는 바로 본인이 실행된 곳을 루트로 잡을 텐데 루트 디렉토리 이제 별도로 지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HTTP 1.1에 대한 설명을 1시간 넘게 했었는데 그거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지 개발이 쉬워지는 거예요. 기능은 열심히 아는데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그냥 그런 프로그램들을 짰는데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모르게 되는 거고 배경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 함수가 만들어진 걸 알면 아, 이 함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해가 되니까 그 함수가 할 수 있는 능력들 혹은 한계점들 혹은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없다면 다른 곳에 이런 게 있지 않겠어? 이런 것들을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강해지는 거죠. 참고로 이 HTTP 서버에 대해서 우리가 접속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http.server고요. HTTP 서버 소스 코드 이렇게 딱 있으니까
도대체 파이썬에서는 HTTP 서버를 어떻게 짠 거야? 구경하고 싶은 사람 요거 딱 누르고 들어가면 리퀘스트 받았을 때의 그 메시지를 막 파싱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라이브로 볼 수 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보면 될 거예요. 자, 뒷부분에 가면 친절한 이성원 교수님이 간단한 예제들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코드를 보기에 앞서 생각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웹서버가 간단한 HTML 파일을 줄 수 있어요. 따라서 뭐 복잡한 기능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스태틱한, 수정할 수 없는, 동적으로 입력받지 않는 컨텐츠를 보여주는 웹서버로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컨텐츠를 보여주는 웹서버가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의 수업은 무엇이다? 우리의 수업은 서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주 용도라고 얘기했어요.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워드프레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네이버처럼 화면이 예쁘고 뭐 이런 걸 하고 싶다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거보다는 뭐 장고나 이런 프레임워크가 그런 거예요. 유저에게 보여주는 비주얼한 컨텐츠를, 즉 웹브라우저의 화면을 채우는 거, 그런 거 이제 장고를 보면 되고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소켓 프로그래밍일 때도 정보를 주고받았고, 제로 메시지 큐에서도 서버들 간에 혹은 클라이언트와 정보를 주고받았어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예제는 막 화려한 웹브라우저 화면을 채우는데 있지 않다. 이러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간단한 프로그램이 이제 뒤에 등장을 해요. 이 뒤에 등장하는 프로그램이 서버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 서버가 4페이지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서버를 오른쪽과 같이 실행을 한 후 클라이언트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이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제인 경우에는 보는 것과 같이 URL 창에다가 localhost 콜론 여기 써 있어요. localhost 콜론 8080 슬래시 템프 슬래시 친 거죠. 현재 이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웹브라우저에 8080번 포트를 사용해서 접속을 하는데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며 루트 밑에 템프 디렉토리에 있는 거를 보여주세요 라는 거고, 두 번째 예제는 웹브라우저를 또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는 주소창에다가 이 HTTP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HTTP 점 찍고 localhost 8080 이거는 위까지 똑같은데 여기다가 물음표를 집어넣은 다음에 바1은 9, 그 다음에 엔드 사인 들어가고 바2는 9. 프로그래머인 입장에서는 바1 패러미터는 9, 바2 패러미터는 9라는 값을 결국은 서버에게 전달한 게 직감적으로 5죠. 요거를 개수로 했어요. 개수로. 그 다음에 포스트를 할 때에는 갈아탔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실행된 화면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쳐다보면 클라이언트를 여러 개를 쓸 수 있어요. 위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get을 쓰니까 웹브라우저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코드 안 한 거고, 포스트는 이 웹브라우저로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짜지는 않았어요. 따라가 보면 파이썬 그냥 실행했습니다. 3.7.3이고요. 여기서 앞쪽에서 얘기했잖아요. 클라이언트를 짤 때에 가장 권장하고자 하는 방법 리퀘스트다.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임포트 리퀘스트 했습니다. 이미 PIP 인스톨로 리퀘스트 인스톨 했고요. 이 non 스탠다드인 리퀘스트를 임포트해서 앞쪽에서 리퀘스트 사이트에 예제가 있었죠. 이렇게 여기가 계시면 포스트는 뭐겠어요. 연상해야지. 석사 박사의 큰 차이점은 때려 맞췄을 때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크게 올라간다. 이 포스트 있어요. request.get이 있었으니 request 포스트. 그 다음에 URL이 있고요. 이 경우에 데이터. 내가 주고자 하는 데이터를 보는 것과 같이 이런 형태로 key value 타입으로 만들어서 데이터라는 변수로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이 경우에는 포스트로 명령을 사용해서 while은 9, by는 9, get을 사용을 했을 때하고 똑같은 건데 포스트로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포스트가 실행이 되면 리스폰스를 가져왔을 테니 응답을 표현을 했어요. 서버가 전달하는 것이 값으로 돌아왔으니 9 곱하기 9는 81.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왜 받았냐면 곱하기 했어요. 80일. 그래서 이 예제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제는 되게 단순하지만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혹은 컴퓨터하고 컴퓨터가 정보를 받을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예제를 담았습니다. 따라서 웹브라우저로 할 때는 주로 get을 뭔가 하는 서버를 짰을 때 웹브라우저 쓰면 좋겠죠. 주고받는 거 보고 싶으면 개발자 창 열면 되니까. 그 다음에 포스트라든지 아까 얘기했었던 뭐 헤드라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싶다면 이렇게 개발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파이썬을 커맨드 라인으로 열어가지고 리퀘스트 모듈 임포트 한 다음에 리퀘스트 포스트, 리퀘스트 get을 쓰면 개발을 하지 않고서도 용이하게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서버는 뭐 해야 되겠어요? 일반적인 get 명령으로 위치 혹은 파일명이 오면 그에 해당하는 뭔가를 주는 거. 그 다음에 보는 것과 같이 물음표 달고 get이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입력 파라미터를 주면 이거를 9와 9를 식별해 내 가지고 9 곱하기 9를 곱하는 거. 포스트 명령이 오면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를 꺼내서 곱하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서버를 실행하는 화면이 있고요. 서버를 실행하는 화면이 있고 서버가 이 컴퓨터 8080 포트를 장악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이 get 명령을 하기 위해서 두 get 함수로 호출하네요. 요게 이제 교수님이 예제로 짜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는 것과 같이 그냥 루트 디렉토리에 대한 거를 이제 이름을 알려주고요. 요거는 요 파란색 안 한 거는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요 리퀘스트는 요 파란색. 파라미터 2개 받은 경우에는 보는 것과 같이 클라이언트가 127.0.0.1이고 클라이언트의 포트는 54,760인데 현재 get 커맨드를 받았다. 실제로 그 앞쪽 화면에서 맨 제일 중요한 한 줄 1.1 프로토콜로 get 명령을 했으며 보는 것과 같이 커맨드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쪼개내 가지고 결국은 9와 9를 꺼내서 곱해서 결과값을 돌려주는 작업을 했고요. 포스트는 받으면 마찬가지로 포스트를 추출하고 9와 9를 꺼내서 곱해서 알려주는 작업을 했죠. 자, 그래서 서버는 요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건데 서버가 세 가지 기능을 하기 위해 이제 네 페이지가 있고요. 기능은 뭘 하던 간에 서버를 띄우는 작업이 필요하니 서버를 띄울 때 이렇게 띄우는 겁니다. TCP도 그렇고 제로 메시지 큐도 그렇고 결국은 IP 어드레스, 포트 넘버가 있고요. 그거를 입력 파라미터로 줘서 HTTP 서버를 띄우는 걸 볼 수 있어요. 서버는 띄우지만 결국은 HTTP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해야 될 일은 내가 짜야 되니까 여기 보면 my HTTP 핸들러라는 게 있는데 걔가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야 될 새로운 클래스이며 베이스 클래스로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HTTP 리퀘스트 핸들러를 받아와서 내가 바꿀 부분만 손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버를 띄웁니다. 서버를 띄울 때에는 많은 작업이 걸리지 않은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앞쪽에서 우리가 수많은 스레드를 띄우거나 했을 때 등장을 했었던 forever라는 함수가 얘도 있어서 서브 forever를 하면은 웹서버는 만들어졌고 끊임없이 무한 루프를 돌아가면서 뜹니다. 어떠한 이유로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면 이 경우에는 이제 키보드 인터럽트 같은 게 걸리면 이제 나와서 보는 것과 같이 클로즈하는 문이 있어요. 하지만 뭐 제대로 된 서버는 아니니까 서버를 만들어서 띄우되 IP하고 포트 넘버 및 내가 만들어서 주는 리퀘스트 핸들러를 집어넣는 게 제일 중요한 메인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포스트 실행하는 거 있고 get 실행하는 함수가 있고 이거를 지원하는 액세서리 함수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액세서리 함수도 우리 구경을 해보면 앞쪽에서 리퀘스트가 왔을 때나 포스트가 왔을 때 클라이언트 정보하고 리퀘스트 받은 정보를 출력했죠. 걔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print http request detail 얘가 보는 것과 같이 내가 받은 리퀘스트에서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어드레스, 커맨드 얘네가 기본적으로 베이스 HTTP 리퀘스트 핸들러가 제공을 하는 즉 클라이언트가 전달한 HTTP 리퀘스트를 여기에 담아서
이렇게 패러미터 이름만, 메소드 이름만, 멤버 데이터 이름만 알면 불렀으면 돼요. 클라이언트 어드레스 0이 IP 어드레스고 클라이언트 어드레스 1이 포트 넘버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베이스 HTTP 리퀘스트 핸들러가 HTTP 리퀘스트를 받으면 해야 될 일을 파이썬에서 이미 다 짜놨는데 그 중에서 내가 건드릴 일이 없고 읽기만 할 거니까 읽는 것들 읽는 거예요. 자, 이게 화면에 뿌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TTP 리스폰스는 항상 줘야 되죠. 항상 똑같이 나가는 거 있어요. 리스폰스에 성공적으로 나갔을 때 스테이터스 코드 현재 200으로 고정했고요. 그 다음에 헤더에 컨텐츠의 타입 텍스트 HTML로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end 헤더. 그럼 요게 딱 핸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원래 베이스 HTTP 리퀘스트 핸들러는 HTTP 리퀘스트를 받으면 이렇게 저장을 해요. 디버그를 위해서. 그거 끄기 위해서 로그 메시지라는 건데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게 바꿔버렸습니다. 요거 키면 혹은 이거 막지 않으면 여러 작업하면서 로깅해요. 관심 있는 사람들 구경하시고. 자, 계산했죠, 계산. 따라서 패러미터 2개 들어오면 그냥 곱하기 함수가 하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패러미터 리트리블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9와 9를 추출하기 위한 단순 과정이에요. 복잡하지 않은 게 and 앞뒤로 쪼개가지고 and 앞뒤로 쪼개고 다시 또 한번 스플리트 해가지고 뒤에 있는 것만 취했으니 스플리트 해가지고 뒤에 있는 거 취했으니 결국은 어사인먼트 뒤에 있는 거 9, 어사인먼트 뒤에 있는 거 9가 인티저화 돼서 리절트라는 데 들어간 거죠. 패러미터 리트리블은 따라서 이 문장을 주면 숫자 9 2개가 들어가 있는 리절트 리스트를 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고, 자, 우리의 핵심은 우리가 오버라이드 해야 될 함수는 2개입니다. 제일 중요한 함수. 베이스 HTTP 리퀘스트 핸들러는 기본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HTTP의 메소드, get, put, post, head, 옵션스를 처리할 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통상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근데 보는 것과 같이 그 함수의 이름은 정해져 있어요. do get, do post예요. 함수 이름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메소드 이름은 원래 정의 있는 HTTP 리퀘스트 핸들러, 베이스 HTTP 리퀘스트에 정해져 있는 이름이고, 자,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꿔야죠. get은 디렉토리에 해당하는 이름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계산을 하기로 했고, post는 계산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기능은 오버라이드에서 넣은 겁니다. 포스트 먼저 보면 리퀘스트 받은 거에 헤더 정보 출력하는 함수, 그 다음에 일단 리스폰스 헤더 만들게 했고요. 앞쪽에서 있었던 함수들 패러미터 리트리브라고 칼커하면서 결국은 9 곱하기 9는 81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분리우는 함수가 있는데 self r 파일 read가 있고요. self w 파일 write가 있습니다. self w 파일 r 파일이 내가 리퀘스트 받은 거예요. 따라서 추가적인 정보를 내가 리퀘스트에서 읽고 싶으면 요거를 쓰는 거고, 중요한 건 나는 헤더를 썼고 9 곱하기 9 결과값을 써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w 파일 write 하는 겁니다. write w 파일 response write 하는 거고, 그래서 w 파일을 write로 해서 방금 전에 내가 했었던 작업들을 여기다가 적어서 내보내줍니다. 따라서 write하고 있는 이 post response를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post request for calculation x 곱하기 x는 x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post가 끝나면 이 글자가 9 곱하기 9는 81이 만들어졌으니 계산한 값을 포함한 문장, 이게 결국은 HTTP response에 들어가는 텍스트죠. 요거를 w 파일에 w write 하면 지정된 거예요. 요 이름 제가 바꾼 거 아닙니다. 지정하면 이제 UTF 파일 포맷으로 돼가지고 쓰여지는데, 쓰여지는 게 사실상 통신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 포스트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계산하는 게 있고요. 게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리퀘스트 정보 출력하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 헤더 만든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주소에 물음표가 있으면
주소에 물음표가 있으면 이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 보면 또다시 파라미터 추출하고 계산하고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요. 이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단순하게 당신은 특정 디렉토리를 찾는군요 라고 HTML 파일을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W 파일에 write 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치를 보게 되면 HTML 태그를 사용하고 있는 HTML 문서죠. 파일을 내가 현재 직접 만들어서 보낸 거죠.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는 개발하지 않았고요. 서버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개발을 해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시나리오지만 이것을 이렇게 수월하게 우리가 진행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브라우저에 대해서 궁금증이 떠오르잖아요. 궁금증이. 결국은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파이썬으로 콘솔 창을 열어가지고 타이핑할 수 있는데 짜고 싶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를 직접 짜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타이핑했던 이 줄들을 프로그램으로 옮기면 되는 거죠. 어떻게? 똑같은 기능을 하는 클라이언트입니다. 이게 앞쪽에서 설명을 했었던 세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다 지원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이거는 request, 클라이언트 라이드 모듈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가봅시다. 똑같이 프로그램으로 옮기면 돼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과 세 가지로 이렇게 줄이 떨어져 있죠. 자, HTTP request get이에요. 그 다음에 템프 디렉토리를 호출한 게 있죠. HTTP request get이에요. 보는 것과 같이 물음표를 주고 두 개 패러미터를 전달한 게 있어요. 포스트는 보는 것과 같이 포스트를 하고 보는 것과 같이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전달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의 별도 파일을 만들면 이것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왼쪽에 서버가 있을 때 오른쪽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하면 각 시나리오별로 세 가지 결과가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죠. 이 경우에 보면 파란색으로 요 get을 했는데 여기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고 파란색으로 get을 했는데 설명 안 한 게 있어요. 근데 컨솔 창을 열어서 리퀘스트 했을 땐 밑에 뭐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자세히 보면 여기 favicon.ico라고 되어 있는 걸 get을 해요. 내가 get하지는 않았는데 favicon.ico라는 것을 get하고 있습니다. favicon이 뭔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favicon이라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창을 하나 열고요. 여기서 제 사이트예요. 제 사이트를 들어가면 널바나 화이팅. 여기 위에 이렇게 아이콘이 하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아이콘 조그만한 아이콘이 하나 있죠. 뭐 비스무리한 게 이제 학과 홈페이지, 소융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학생들이 만든 소융학과 요 아이콘이 이렇게 또 있어요. 요게 이제 파비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브라우저들이 하는 건데 웹 브라우저들은 보는 것과 같이 방금과 같이 그 탭 위에 띄울 그 아이콘을 디폴트로 요청을 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가 그거에 대한 처리를 안 했으니까 리퀘스트만 오고 그냥 멈춘 거고 이 경우에는 웹 브라우저가 아니니까 별도의 파비콘을 요청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직접 짰을 때는 브라우저가 아니니까 별도의 파비콘 처리 없이 깔끔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웹 서버, 이제부터 우린 HTTP 서버라고 얘기할 거고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전달하기보단 정보를 주고받는 용도,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주가 아니라면 그냥 웹 브라우저를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개발자 모드를 열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랙티브하게 파이썬 콘솔 창을 열어놓고 하는 작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전문으로 짤 수 있다.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파이썬인 경우에 넌 스탠다드를 권하고 리퀘스트 모드를 PIP 인스톨해서 써라 라는 거고요.
서버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장고 이런 걸 생각했다 그러면 너무 많이 갔어요. 그 이해하지도 못하는 프로그램 수업 시간에 들이지 말고 우리는 HTTP를 주로 다룰 거니까 HTTP 1.1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는 HTTP 서버 모듈을 사용하면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시간에 제가 키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죠. 키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앞쪽에 가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풀스택이고 클라이언트 쪽으로 짜고 싶은 욕망들이 이렇게 막 불끈불끈 올라오는 학생들이 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 리퀘스트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 리퀘스트에 대한 설명도 The Hitchhiker's Guide to Python 여기 가면 이제 챕터로 들어가 있나 봐요. 요거까지 이거 공짜야. 우리는 다 공짜로 볼 수 있어. 오라일리는. 여기 이제 밑에 내려가면 이런 메뉴가 있어요. 네. 어디지? 여기 있다. Python for iOS. 지난 시간에 교수님은 이제 개발이 이제 취미니까 개발하는 얘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 보게 되면 꼭 그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기 위해서 반드시 개발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좀 아니에요. 아니어서 좀 특이한 낯선 얘기들을 좀 할까 하는데, 쏘리. 혹시 앱스토어에서 파이썬 쳐보면 파이썬 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게 좀 제일 많이 쓰는 애가 이제 파이또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게 막 평범한 화면에 실제로 여기 파이썬 코드를 쓸 수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것도 파이썬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장난감이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키위라든지 미웨어 이런 걸 써가지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짜기 어렵다 그러면 요 파이토나 이런 거 설치한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파이썬 코드를 치는 거죠. 타이핑하기가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키보드를 놓고 치긴 좀 그렇고 데스크탑 같은 데서 미리 짜본 앞쪽에서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클라이언트를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만 해보면 돼요. 실행만 해보면. 따라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도 유무선 공유기에 접속을 하면 IP 어드레스 다 나오고 요 파이썬 프로그램들, 파이토 이런 애들이 보는 것처럼 파이썬 3.8 기반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PIP 인스톨 이런 것도 다 되고 여기 보면 뭐 넘파이, 사이파이, 매트플롯, 판다스 뭐 이런 것들이 또 그 돌아갈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장난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꼭 클라이언트를 별도로 짜지 않더라도 이런 거 쓰면 파이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런 데서 돌려볼 수 있다. 뭐 UI 인터페이스 이런 건 불가능하지만 괜찮고요. 실제로 앱스토어에도 가보면 이거는 스마트폰 iOS 이렇게 파이토 이러고 올라가 있고 여기 보면 ID도 있어서 뭐 타이핑도 가능해요. 그 뭐 저기 아이패드인 경우는 뭐 괜찮지.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있어요. 안드로이드에도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보는 것과 같이 이거는 오픈CV나 뭐 매트플롯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화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악명도 높아요. 이유는 얘가 뭐 풀 피처를 PC 버전에 있는 걸 제공하기 좀 어려우니까 악명도 높은데 그래도 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뭐 돈도 안 되는데 뭐 얼마나 좋아. 따라서 여러분들이 풀스택으로 한번 클라이언트를 짜보고 싶은데 뭐 엄두가 안 단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 권하고요. 오늘 조금 특별한 책 한번 권해주고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자 HTTP 서버 우리 수행시키는 거 했는데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HTTP 서버를 실행하는 건 보는 것과 같이 그 이쪽에서 설명을 했죠. 여기 실행 예인데 그냥 이렇게 실행하면 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거 그냥 실행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요거 쓴 거예요. 좀 넘어가서 자 이게 화면을 좀 키워보면 파이썬 -m 모듈 HTTP 서버를 그냥 불러서 실행하시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파이썬에 들어있는 기본 모듈이 뜬 건데 그럼 보는 것처럼
이 강의 노트 원본이라는 사이트에서 HTTP 서버를 돌렸어요. 그러면 HTTP 서버가 떠요. 강의 노트 원본에는 여러분들한테 배포한 강의 노트들의 원본이 있고요. 보는 것과 같이. 그럼 도대체 이 경우에 파이썬의 기본 HTTP 서버는 뭔 짓을 하시냐 그러면 자, 접속을 이렇게 8000번 포트를 열어요. 디폴트로. 그러면 이제 로컬호스트 8000으로 붙으면 이렇게 딱 떠줍니다. 그래서 누르면 디렉토리는 안으로 들어가고요. 파일은 다운받아요. 따라서 진짜 HTTP 서버예요. 진짜 HTTP 서버고 이 정도로 뭐 리퀘스트를 받고 처리할 수 있고 심지어 그 디렉토리를 보여주고 원하면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요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들을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가 그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이나 뭐 이런 걸 안 들었어도 이 서버 프로그래밍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리눅스가 간혹 나오고 약 올리는 건 아니지만 맥OS, 유닉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학생들이 있으면 이거는 취미로 읽으라는 겁니다. 수업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유닉스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브라이언 커닝햄이라고 C 언어 만든 사람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실제로 만들었고 커닝햄이 두 번째로 들어있는데 커닝햄은 문서화를 했어요. 원래 리치가 만들었죠. 리치가 만들었고 커닝햄은 문서화했는데 원래 이 브라이언 커닝햄이 그 유닉스하고 C 언어를 만든 AT&T 벨랩에서의 역할이 문서화 작업이 주로 됐어요. 책이 나온 지는 얼마 안 돼요. 작년 8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이고 원서가 그때 나왔어요. 원서가. 그래서 이 유닉스의 탄생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그 유닉스 OS, 리눅스 OS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대부분 딱 하나의 기능에 집중하는 이유와 철학도 사실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들 뭐 턴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런 거 하라 그러면 하늘에 별만큼 많은 기능을 집어넣는데 원래 오픈소스 사이트 들어가서 구경하면 대부분의 오픈소스는 굉장히 날카로운 기능 하나만 만들어요. 왜 그러느냐면 그게 이제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그 유닉스 리눅스 명령어라 그러면 ls가 있죠.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을 보여주는 건데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원드라이브만 내가 여기서 딱 끄집어서 보고 싶다 그러면 ls-la 위아래 그 가운데 땅 뚫린 직선이 아니고 위아래 땅 뚫려 있는 애죠. 그 다음에 이제 grab이란 명령을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러면 원드라이브만 딱 잡아주죠. 유닉스 운영체제가 리눅스 운영체제의 아버지니까 유닉스가 되게 재밌는 철학이 있는데 유닉스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져요. 유일한 뭐 하나밖에 없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보게 되면 이 ls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리고 grab이란 명령어가 있는데 얘는 ls 명령어의 출력을 grab 명령어에게 이전한다는 거고요. 이게 뭔 얘기냐? 유닉스 철학인데 유닉스는 운영체제가 막 이렇게 커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지 않아요. ls가 단독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하나로 별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 grab도 별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 쓰는 명령 중에 이제 매뉴얼에 man을 치면 ls 프로그램의 설명이 쭉 나와요. ls란 무엇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아웃풋은 무엇이고 쭉 나오고 그 다음에 grab을 치게 되면은 grab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따라서 유닉스는 이런 명령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닉스 운영체제가 풍성해져요. 그리고 유닉스 운영체제에 컨트리뷰션 하고 싶으면 저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어플리케이션을 짜서 유닉스 운영체제에 넣으면 돼요. 리눅스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유닉스의 철학이 어플리케이션이 새롭게 만들어진 별도의 프로그램인데 매우 명확하고 그거의 결과값이 다른 쪽으로도 전달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운영체제에 들어가면 운영체제는 풍성해진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소켓 프로그래밍 이후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계속 올리고 있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트워크 기능도 이렇게 올린 거고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은 걸 하지 않는 이유도 이런 맥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철학들 혹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 유닉스의 탄생 재밌는 책이에요. 교수님 재밌게 읽었으니까 읽길 바라고